자, 그래서 네 번째로 그 100페이지에 보면 그 학교가 어떻게 그 이데올로기제이션 하는지를 그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거 잠깐 봅시다. 음? 여기 보면 학교는 모든 사회 계급들의 취약 연령 자녀들을 수용하며 이후 가족 장치와 학교 장치 사이에 꽉 끼인 채 가장 상처받기 쉬운 여러 해 동안 새롭거나 낡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지배 이데올로기에 둘러싸인 노하우들 뭐예요? 불어, 산수, 자연사, 과학, 문학 등 또는 단순히 순수 상태의 지배 이데올로기 예를 들면 윤리, 공민교육, 철학 등을 주입하여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일상의 학교의 교과목들이 전부 이데올로기적인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계속 좀 읽어볼까요? 16세를 즈음하여 아이들의 거대한 무리 하나가 생산 속으로 어디로 떨어진다. 그렇죠. 실업계 아이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그 직장으로 가니까 그게 바로 그거죠. 그들은 노동자들이나 소농들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젊은이의 또 다른 부분은 그럭저럭 조금 더 전진하여 길에 떨어지고 하급 및 중급 기술자, 사무원, 하급 및 중급 관리, 즉 온갖 종류의 뿌띠 부르주아제 직위를 충당하게 된다.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다음 대학 마지막 부류는 정상에 도착해서 반휴업 인텔리겐처로 떨어지기도 하고 집단 노동자의 지식인 이외에 착취의 대리자, 억압의 대리자, 그리고 이데올로기 전문가들을 충당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배치죠. 알투세가 얘기하는 이 지금 읽은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학교마다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복종의 어떤 재생산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뭐 중학교 졸업한 애는 어디 무슨 수리공으로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데는 어디 무슨 은행원으로 가고 대학 졸업하면 무슨 뭐로 가고 그다음에 뭐 대학원 사람 사람들은 어떤 지배의 대리자가 되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배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학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는 그냥 뭐 100만 원짜리 월급 받는 노동자가 돼. 너는 150만 원짜리 받는 무슨 단순 뭐 은행원이 돼. 이렇게 그 배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합리화를 만드는 하나의 프로세스죠. 왜? 넌 고졸이잖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난 굉장히 철학적이고 뭐 정치 철학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근데 네가 고졸만 나왔어? 그럼 절대로 대학에서 강의 안 시키죠. 영국이나 프랑스는 가끔 그런 천재들이 나오면 그냥 대학 졸업장 가지고 박사학위가 없어도 가끔 그런 수학 박사, 뭐 수학을 가르치거나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유럽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능력만 인정되면.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학위가 없으면 절대로 대학에서 강의를 못 하죠. 그건 뭐예요? 일종의 그 어떤 배치, 너는 그냥 거기서 100만 원짜리 월급만 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정당화죠. 뭐 하여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101페이지 조금만 더 봅시다. 물론 이러한 대비된 많은 미덕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억압의 대리자들은 뭐예요? 명령하고 군말 없이 복종한 법 또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대마고기를 아는 법 등.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법도 배운다는 거예요. 착취 이데올로기를 노동자들은 어떻게 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겸손, 체념, 복종, 다른 한편으로는 냉소주의, 멸시, 오만, 확신, 자만심, 나아가 아첨, 교활함 등을 배운다는 거예요. 누가? 하층 계급 노동자 계급들은. 그래서 이런 피착취자의 착취자에 대한 그리고 착취자의 피착취자에 대한 관계들이 대부분 재생산되는 것은 바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집단적인 주입 속에서 둘러싸인 몇몇 노하우들을 견습함으로써다. 자본주의 체제에 있어서 이러한 사활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메커니즘은 당연하게도 보편적으로 군림하는 학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은폐된다. 왜? 학교라는 게 뭐예요? 여기 나오죠. 학교는 중립적이고 이데올로기를 갖지 않는 곳으로 표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들이 그런 착취와 피착취, 지배와 어떤 비지배라고 하는 그런 인과관계, 어떤 상호관계를 만들어내면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데올로기는 뭐야? 학교는 중립적인 거야. 뭐 중립적인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열심히 한 만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그 안에 깎고 배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이데올로기라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 요즘 섬뜩하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사실 이 알투세가 얘기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식의 어떤 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굉장히 억압적인 것을 은폐한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당대에도 굉장히 그 비판들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책이 뭡니까?
이 책이죠, 이 책. 이 저 학교와 계급 재생산이라는 책. 이게 반학교 문화와 일상 저항이라고 하는, 이게 영국 사람이 쓴 거죠. 그 펄 윌리스라고 영국 사람이 쓴 책이, 알투세가 이야기하는 그 이데올로기 국가장치에서 얘기하는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책으로 유명한 겁니다. 여기 뭐 저도 이거 다는 읽어봤고 부분 봤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 알투세이는 뭐냐면, 학교가 가르친 대로 사람들이 그냥 멍청하게 그래, 예 알았어요, 아 좋아요, 뭐 그냥 나는 뭐 중학교 졸업하고 변기 수료할게요, 그리고 한 200만 원 받으면서 평생 살게요, 난 그걸로 만족해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가 잘 되고 참 뭐 이 자본주의가 참 좋아,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는 게 알투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폴 윌리스가 얘기하는 이 책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학생들이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소위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저항의 논리가 뭐냐면, 나 공부 안 해,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자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형태의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려고도 하고, 즉 뭐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햅디지 같은 저 하이 문화가 그런 이 알투세가 나왔을 때, 요 책이 나왔을 때 햅디지 같은 그 하이 문화 같은 책들이 그 나왔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그런 저항의 몸짓으로 뭐 옷 입는 거나 헤어스타일도 좀 다르고, 뭐 청바지도 찢어져 있고 막 머리도 세우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그런 아주 수능적인 인간형 문화, 그냥 너는 길들여져,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대한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꼭 알투세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학벌 사회 같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들이 저항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저항을 하냐면, 왕따 비슷하게 누구를 왕따 시키거나 아니면 무슨 일탈하는 거죠, 일탈. 그리고 그 일탈의 형태가 뭐냐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일탈이죠.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공부, 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조심스러우니까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공부하기 싫어서 일탈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중고등학교의 억압적인 학교 문화로부터 돌출하는 게 뭐냐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어른처럼 머리에 염색하고 어디 클럽 가서 춤추고 하는 거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양해를 미리 구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것을 만일 학교 문화에 대한 억압적,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로서 한국의 학교에 대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일탈이고 저항의 문화라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 그건 자본주의 안에서 계속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햅디지가 얘기했던 그런 하이 문화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영국과 한국의 차이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점점 이 학벌 문화가 그 공고화되고, 그래서 아주 노골적이 되죠. 오히려 이 알투스가 얘기하는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어떤 격차라고 하는 것은 좀 은폐하고, 겉으로는 다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중고등학교 때만 다니고 그냥 노동자가 된 거고, 나는 쟤는 능력이 많아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서 이렇게 좋은 직장도 갖고 뭐 관료도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노골적이죠. 서울 강남에 사는 그 부모의 자식과 그냥 어디 지방의 조그만 대학 뭐에서 사는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자식은 그 경제적인 격차가 그대로 대학 입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냥 뭐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인생과 사회적인 어떤 소셜 포지션과 임금 수준과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야 이거 좀 바꾸자 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안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한 60년 70년을 살아왔고, 그 학벌 사회는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990년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과 더 열심히 더 경쟁해.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학교가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는 게 아주 일상화돼 있죠. 그래서 요즘은 돈 많은 집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대학을 안 나오고 과거에는 그냥 서울대학 뭐 이렇게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학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미국의 무슨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고 그 밑으로 서울대학이 뭐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알투스의 문제의식을 그런 세계화의 시대에 한번 응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필요하다. 그건 다음번 강의 하겠습니다.